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 8인이 발표됐습니다. 영남 출신 50, 6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루면서 통합과 균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잠시 후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죠. 검찰이 전국지검장 회의를 엽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리는데 이 모두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일단 이미 이제 그 고검장 회의에서 지금 그 동안에 있어서 이 검찰 내에 쏟아졌던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성을 하지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거학척결 그리고 이제 이 민생 치안을 위한 사실은 이 수사권의 공백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뭐 그 현 검찰총장이 이제 김호수 총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임명됐다라는 것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위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단 그러면 실제로 발생되는 수사권의 공백은 어떻게 할 건지 검찰로부터 그걸 뺏어오면 도대체 누구한테 준다는 것인지 예. 그리고 그 대안적 이 수사기관은 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정리가 되지 않은 속에서 정권 말기에 이걸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미 김호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을 비롯해서 일선 검찰청 간부들,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한 바가 있고 이제 잠시 후에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좀 더 강력한 발언이 나올 거라고 역시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게 국회 정상적인 입법 행사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하나인 예, 잠시만요. 예.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일선을 이끌고 계시는 검사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였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 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장 여러분,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일선 검사장님들께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검찰 구성원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 지금 이 회의에서요,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말을 했고요. 또 김 총장,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사건 처리가 늦어져서 결국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며 사력을 다해서 형사사법 제도를 지키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네, 앞서 출연자 두 분께서 좀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사퇴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 보면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소위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들이 강행된다면 검찰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이제 총장직을 수행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이제 김호수 총장의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이 무력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된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에 사실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도 계속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고 공백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 왔고 경찰의 수사 능력의 문제가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확인된 내용은 사실은 새로 만들어진 고위공직자 공수처에 대한 수사 능력도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년 전에 이미 그런 점들이 걱정이 돼서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일단 6대 범죄에 대해 중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인다? 아마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암만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이제까지의 정당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그 기능들의 공백이 생기면서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아마 국민들이 상당한 강한 질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뿐 아니라 고검장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 검수 완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앞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렇게 될 시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검찰에서의 조직적 반발은 계속 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국가기관의 하나인 검찰이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 입법권 행사에 대해서 조직적 저항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찌됐든 김호수 총장은 현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검찰의 수장입니다. 근데 지금 입법권 행사, 이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직을 거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장 표현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언론으로 돌아가 보면 이 검찰 수사권이 당연하다는 전제에 의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그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일제시대 경찰의 문제 때문에 다른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을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정해놨던 것뿐입니다. 그게 검찰권이 강화되고 스스로 권력화되면서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게 지금의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한 폐해는 검찰 스스로도 일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지 검찰의 수사권이 당연하다는 전제에 의해서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 권력기관과 균형의 원리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나 민주당이 무리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수사 기소권 문제는 일부 이제 일반 사건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일선에서 혼선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약간의 그런 실제 최초에 제기될 때의 문제만큼 실제 사법 기능이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거든요. 6대 범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사와 기소의 독립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어떤 국민들 과도한 권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것을 검찰이 마치 당연한 자기의 권력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렇게 저항할 문제인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민주당의 정책 의총을 열고 이 검수완박 법안 채택에 대한 당론을 결정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집단 반발을 하면서 더 강행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는 뭐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때 그 6대 범죄,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논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최근 정권 교체 이후에 2, 3개월에 발생된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법안이 2개안이 제출이 돼 있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느냐 아니면 경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다 이관하느냐의 문제를 법안이 제출돼 있고 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슈로 부각이 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또 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당내에서도 충분한 이제 숙이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서는 적어도 어떤 방해에 대한 합치된 의사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결과 불복이다, 수사 방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야 극한 대립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대선 불복이다라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원래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를 할 때에는 사실은 이제 이 숙려 기간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기세를 보면 소위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양양자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니까 그 사람을 야당 몫으로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키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강행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검찰이 광부연마하게 수사를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에 대한 참여나 지휘 또는 직접 수사를 완전히 봉쇄하는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제 현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대범죄와 관련된 소위 이제 수사 대응, 중대범죄 대응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그래서 그것까지를 고려해 가지고 2년 전에 개정을 한 것인데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완전히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문제를 민주당에서 강행한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뭐 물리력으로 방어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과연 특히 새 정부가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예. 김무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고요. 인사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8명을 발표했고요. 직접 발표를 또 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총평 짧게 먼저 전 의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사 발표는 이제 지금 이제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 속에서 기본적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겠다라는 이제 당선인의 의지가 분명히 보여진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당선인 스스로가 말씀하실 때에도 이번에는 소위 이제 균형이라든지 예. 지역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비교적 상당히 이제 전문적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질 면에서 검증된 인사들인데 결국은 지금 이 위기 국면에서 얼만큼 실력을 보여주냐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검증 문제는 뭐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위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과정들 이런 문제가 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영남 출신 또 5, 60대 남성의 주류를 이뤄서 통합과 균형이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뭐 보수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면면을 보면 뭐 다양성이라든가 균형이라는
고려는 안 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게 뭐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니까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당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제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적재적소의 인사인가에 대해서 전문성을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전 의원 또 지사를 내정했는데 이분이 국토위 관련된 활동은 없었거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역시 의료인으로서 뭐 존경받는 분인 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경륜, 경험에서 볼 때는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의 중요한 문제를 보면 능력 위주의 인사를 반탁한다고 했지만 인수위 출신이 6분이고 인수위 출신이나 캠프가 아닌 2분 역시 당선인과의 관계,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풀을 넓게 쓰지 않고 주변에서 찾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인사가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양성이나 균형 있는 인사가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발표 날 인수위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자필 서명한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의 첫걸음이다 이런 인수위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든 이제 어제 이제 그 총리 후보자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건 뭐 그림상으로 나쁘지 않은데 더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법률에 근거한 총리의 제청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청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장관 후보자,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선정할 때에 대통령 당선인과 총리가 얼마만큼 상의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나 이제 어떻든 총리와 함께 내각을 운영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소위 이제 이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를 한 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여가지고 저는 뭐 지금 그 분위기 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인선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제청권을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어제 그 지명된 8분의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역시 그분에게도 인사를 비롯해 가지고 재반의 권한들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주는 과거 정부처럼 청와대가 그냥 뭐 기본 방향 다 정하고 인사까지도 다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와 정책에 대한 권한을 주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조 부위원장도 이것이 책임 총리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뭐 제청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제청권이라는 게 본질적 의미상 실제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대통령의 어떤 인선 규칙이나 인사에도 불구하고 이 내각의 방향을 설정할 때 본인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그게 인사에 반영됐다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발표된 8명의 후보자는 캠프나 인수위 출신이고 당선인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청권의 행사로까지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한 이 서면을 보여줬다고 해서 상징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뭐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 총리라든가 책임 그 장관제는 당선인의 뭐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제청권 행사라든가 장관의 권한 강화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후보자들 8명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랑 경제 드림팀을 이룰 경제부 총리. 지금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인물이죠.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계속 이제 인재풀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저께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실력 면에서는 검증이 되신 분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이제 그 기획재정부를 크게 양대 축으로 보면 이제 예산을 담당하는 쪽하고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을 주로 담당해 왔고 금융에도 굉장히 밝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재부 차관 더해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를 조정해봤던 정부 업무를 조정해봤던 이런 경력이 있고 어제 특히나 제가 이제 추경호 후보자를 잘 선정했다고 보는 것은 어제 이제 가장 지금 최우선 과제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두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피상적으로 물가 안정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를 들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4%가 올랐고 외식 물가 지수는 6%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으면 그냥 5, 6만 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거는 칼만 안 든 강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챙기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면들에 대해서 소신 있게 잘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예를 들면 추경을 편성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채 발행을 자제하는 방식,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기조로 해서 이 실제로 민생 경제도 챙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제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제 총리로 지명될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임 부총리가 상당히 이제 사실은 당에서 그 요구를 밀고 들어오면 항복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초기의 주장과 다르게. 그래서 현실과 실제적인 집행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문가적 소신들이 저는 뭐 존중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경제사령탑으로서 추경호 후보자 앞으로 어떤 행보 예상하십니까? 뭐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진 바와 같이 규제 완화론자이시고 또 철저한 시장주의자이시고 또 재정 건전성을 지금 현 그 경제부총리보다 더 강조하신 분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예결이나 이럴 때 질의하시는 거를 보면 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갈등이 계속 노출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문제되는 것은 50조 추경 손실 보상의 문제인데요. 결국에 지금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입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재원 마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조 세출 구조 조정을 할 방법에 대해서 실제 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월 추경 때 이때에도 추경 자체를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세출 구조조정이 할 수도 없고 또 국채 발행도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추경 자체를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의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50조 당장의 추경 문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재원을 다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당장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입장을 볼 때에는 50조 재원 마련이 결국에는 뭐 대부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뭐 노인 일자리 예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후보자 본인께서도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추경 예산 마련을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나 취약자에 당장 지원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이나 조화를 후보자께서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네. 입각할 것이란 예상은 많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깜짝 발탁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배경이라 보십니까? 깜짝 발탁이긴 한데 저는 잘 기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봐서 이제 국토부의 전체 업무 중에서 뭐 이 소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문제, 주거 안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큰 방향성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그 양도세 중과 유예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등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사법 문제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정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이제 능력의 면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보면 국토부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위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이 계획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경우인데 제주도 도지사를 하면서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이라고 그래서 미래형 소실은 도시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시험 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원희룡 그 후보자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고 정무적 능력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제 개혁파로서 계속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유연하게 일들을 잘 풀어나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실무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기용을 했단 말이죠. 원희룡 후보자가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정치 경력이라든가 정무 능력 또 행정 경험 부분에 있어서는 내각을 맡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문성 부분에서 이제 국토부 관련돼서는 사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실 때에도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신 적은 없어서요. 실제 전문성 부분에 대한 검증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문제가 됐고 정책 실패 책임이 집중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가실 것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정책 방향과 새롭게 새 정부가 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정책적 이해가 좀 있는 분이어야 될 텐데 원희룡 전 지사께서 이제 과연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든가 세제 관련된 여러 가지 개편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준비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가 되지 않았던 비서실장이 누가 될까도 큰 관심이거든요. 비서실장 지금까지 거론된 인원들만 상당히 많은데 예. 제대로 누가 딱 될 것 같다 이런 말이 좀 없어서요. 이제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일단 비서실장은 나머지 10개 부처에 대한 내각 문제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할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김한길 예. 위원장처럼 그 정무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경제를 잘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그 최준경 장관이나 김대기 전 수석이라든지 예. 박병원 전 경제수석이 이렇게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면은 그 권영세 의원이나 박진 의원 같은 사람도 언급이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고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정치 경험이 없고 그 공직자로서의 경험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주로 검찰 쪽에 계속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또 예를 들면 지금 계속 그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정영 전 금융위원장 같은 면에 있어서도 네. 예. 이분이 갖고 있는 경제적 식견뿐만 아니라 품성이나 정무적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분이 근무하는 곳마다 모든 직원들이 계속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임정영 위원장 같은 경우가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비서실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엄청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이달 말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이 발표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발표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안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인선이다, 제 식구 나눠먹기식 인선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시작부터 흠집 내려는 구태 정치다 이렇게 맞받고 있거든요. 청문회 통과 쉬울까요? 일단은 낙마 자체 결론을 내놓거나 일부 드러난 문제만을 가지고 청문회 통과 자체를 지금 예단하는 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뭐 그런 입장을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어쨌든 지금 인사를 하게 되면 새 정부 초기에는 참모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일종의 어떤 컨셉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참모 구성에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 경제통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또 정무 중심으로 가야 된다기도 하고 또 측근이 돼야 된다고 여러 가지 함화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에 또 딸려서 나오는 또 기사들을 보면 계속 이 고사했다는 또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적절한 인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인사를 다 지금 이렇게 대상에 놓고 이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식의 인사가 이제 내각에서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든가 어떤 전문성, 다양성에 대한 어떤 고려가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차적으로는 이제 과거 정부에 또 보면 이 편향성이라든가 측근 인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어떤 지금 정부의 서운함, 옛날에는 뭐 그 배우 이름 이런 그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꼭 결부돼서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에도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고소영 이렇게 했더니 강부자 또 결과적으로 보니까 강남 부자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측근이나 주변에서 인재풀을 돌려서 이제 이런 신속하게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거를 지금 뭐 나오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는 도덕성이라든가 직무 능력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할지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 살펴보면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1박 2일 일정이고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단 말이죠. 네. 언론에서는 그럼 이제 구원이 해소가 될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취임식에도 참석할 거냐,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취임식에는 뭐 당연히 저는 참석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지난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영상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그랬죠. 네. 이게 이제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상 이게 사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내일 2시인지 4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내용도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과 덕담을 듣는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그냥 이제 만남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가급적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그 좀 정치적으로 좀 그 예민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대구 지역에서 2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상당히 굉장히 지금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예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첫 만남이고 그러니까 그 서로 이제 덕담과 그 뭐 위로의 얘기 뭐 이런 정도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저는 뭐 그 취임식 문제는 참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 부위원장께서는 내일 만남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의례적인 만남 이상의 메시지가 외부적으로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 영상에서 보여진 입장은 분명하게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겠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적어도 대구 지역에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당장의 취임식까지는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당선인께서 뭐 뵙고 덕담을 나누고 하는 정도의 어떤 좋은 분위기가 유지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두 분 간의 악연이라면 악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어떤 정치적 메시지나 행보에 따라서 현 정부에 대해서 또 당선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되는 존재로 항상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